네, 잘 들으시지요? 네. 제3회 국립국서문화축제 GBF 오늘 두 번째 날이고 또 두 번째 날의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요조라고 합니다. 네, 이번 토크 주제가 출판인과 서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인을 맡아놨습니다. 네, 이제 출판인으로 모신 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거 뭐 제가 소개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말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배우이자 무제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 박정민 배우님이자 대표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정민이고 출판사 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초행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도 안 와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촬영장에서 제가 집에서 차에 타서 잠들었는데 내렸는데 거기가 구미였을 수도 있는. 네, 제 의지대로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제 저는 뮤지션이고 정민님은 배우인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서점인이자 출판인으로 이제 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출판인으로서의 이제 근황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출판인으로서의 근황은 요즘에 이제 신간이 나와서 내 모든 것이라는 책이 나와서 이제 열심히 팔고 있고 또 이번 달 말에 한 권이 또 작게 나올 것 같아서 그 책 이번 이제 지나간 주에 인쇄소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옆에서 보기에도 진짜 눈코뜰 새 없이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출판사 대표로서 분주하게 일하시면서 틈틈이 연기도 하시고 또 홍보하시고 정말 일평백을 소양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정민님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출판사를 차리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그 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냥 잘했습니다. 큰 사명감을 안고 회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해보고 싶었고 저도 어쨌든 출판인이기 이전에 서점인이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조악하지만 어떤 한 권의 책을 낸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어떤 책이라는 산업과 가까워지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도 살짝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 그 책 산업 전반에 있어서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출판사를 하는 것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것은 어쨌든 글을 써야 하는 거고 저한테 그런 끈기 같은 것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서점은 저의 직업적 여건상 그 공간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거기 찾아온 손님들한테 성심성의껏 어떠한 책들을 소개해 주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고 그러면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나마 나의 직업과 나의
시간적 여건과 뭐 나의 어떤 성향 같은 걸 컨트롤 봤을 때 이게 제일 저한테는 만약에 책에 관련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요즘. 안 그래도 그 점이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이제 정민님도 초창기에는 이제 출판사도 지니고 계셨지만 책방도 이렇게 같이 그렇죠. 하셨었고, 저도 이제 저의 그 책방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 두 개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출판 등록도 했고, 저도 그랬었어요. 네, 책방도 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서점을 선택했고, 정민님은 출판사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엇갈린 행보가 의미하는 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작가님, 요조 작가님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죠? 그 서점이라는 공간을 선택한 용기. 왜냐면 이거는 뭐 어떤 서점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정말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서점이란 아무리 작은 서점이어도 그 공간을 돌보는 게 사실 출판사는 내가 조금 소홀해도 티가 좀 덜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서점은 내가 신경 안 쓰는 순간 그 티가 너무 많이 나게 돼서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을 하신 게 굉장히 멋지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출판사를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책을 만드는 그 프로세스가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복잡하고 되게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감당하시면서 한 권 한 권 만들어 간다라는 게 되게 부지런하시다 이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지런함의 영역이 또 있는가 봐요. 태어난 어떤 체질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점은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해보니 출판사는 컴펌만 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편집을 할 수도 없고 제가 디자인을 할 수도 없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던져드리고 그분들의 훌륭한 결과물을 받아보고 좋은데? 말하면 인쇄소로도 그분들이 다 보내주시고 인쇄소에서 책도 갖다 줘요. 그리고 서점에서 몇 부 달라고 하면 주면 돼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이게 저같이 창의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을 때 쉽게 지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나에게 계속 어떤 영감들을 사람들이 제공해 주거든요. 처음은 작가가 그런 것들을 저한테 제공을 해주고 만드는 과정에서 편집자와 디자이너 분들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소들을 뽑아서 주시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저는 허락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그렇게 힘들죠. 힘든데 힘든 만큼 좀 행복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쓴 책도 아닌데 굉장히 소중해요. 그 작품들이. 물론 작가님들한테 가장 소중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 책은 누가 제일 소중하게 여길 거야 라고 손들어봐 하면은 그건 왠지 저일 것 같아요. 그쵸. 진짜 확실히 약간 내가 쓴 책은 아니지만 내가 만든 책이기는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지분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거 내 책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통 제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책임감이 상당합니다. 저는 궁금해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쓴 책이 나오면 내가 이 책을 껴안고 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혹시 계획 있으세요? 아직 계획은 없어요.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느낌일지. 그 정민님께서 잠깐 이제 뭐 잠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년 동안 책방 운영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책방에서 그 정민님의 책방 하루짜리 팝업 행사를 한 적이 있었죠. 책방 만나지라는 책방을 책방사 안에서 하루 동안 되살려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다시 책방 하고 싶어요? 네.
그때 잠깐 동안이나마 그 책방에서 손님들 오시는 거 이렇게 보고 우리가 추천해 드릴 만한 책도 전시해 놓고 그리고 그때 책가방날 같이 운영했던 친구도 그때 같이 와줬었거든요. 사실상 그때 그 책방은 그 친구가 거의 다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회사가 안성인데 퇴근하면 합정동에 와가지고 그거를 12시까지 하고 다시 안성으로 내려가서 회사 생활을 했던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다.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애기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그날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이 예상하지 못한 감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도 좀 나더라고. 그러면서 한번 못하겠지만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그냥 어쨌든 정민님이랑 뭔가를 책방에서 한다는 거는 뭘 하더라도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없는 일인데 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 계속 찍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얘기도 나누는 시간 갖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책방 안에 또 다른 책방을 그렇죠. 꾸려놓는다는 이 방식 자체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저희 그냥 한번 미팅하러 갔을 때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진행이 된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약간 후회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너무 잘 도와주셨고 다음번에 또 한 번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연락 주시면 한번 더. 네. 그 무제에서 이제 지금까지 출간하신 책들이 이제 여러 권 있는데 오늘 여기서 빨리 그다음 무제에서 발표한 책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지금 빨리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게 지난번에 이제 저희 책방 오셔서 회의를 하시면서 무제에서 이제 출간하기로 예정된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내년까지 꽉 차 있고. 내년까지. 네. 그래서 야 이거 이 정도로 많아지기 전에 빨리 이거 책을 이렇게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제의 책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보여 주시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책들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겠지만 사실 저희 출판사에서 올 한 해 그리고 그 전부터 올해까지 나왔던 책들은 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살리는 일이라는 책이 저희 첫 책입니다. 동물권 에세이고 길거리에 다니는 유기묘들 그리고 유기견들을 돌보는데 자기 온 삶을 쏟는 어떤 한 기자의 에세이예요. 제 오랜 친구였고 그 친구가 그 생활을 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초반에는 저도 제가 좀 질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이 책을 보고 아주 응원을 하는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어준 책이죠. 저희 출판사의 방향성을 구체화시켜주는 책이죠. 저희 출판사가 좀 이름이 없는 것들을 위한 소외된 것들을 위한 시선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책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제 살리는 일이 저희한테 선물해준 그 시선으로 책을 만들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자매일기가 이제 그 박수영 작가가 사실은 박수영이라는 본인의 친동생하고 같이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둘이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 시선의 차이를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출판사 부제가 2,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게 해줄 책이 이제 김구희 작가님의 천년을 만주라는 소설이고요. 어제도 김구희 작가님 오셔서 이 책 되게 가게 경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어서 네. 자기가 빨리 해야 되는 연재도
아주 어렵지 않게 그냥 뒤로 밀었다. 네, 그러니까 그 연재를 주최하는 출판사한테 너무 미안한데 어쨌든 저 책이 저희한테 꽤 많은 선물을 줬습니다. 제 책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유퀴즈까지 들고 나가서 홍보를 했던 책이니까 저 책 덕분에 저희가 정말 만들고 싶은 책을 아주 아낌없이 부담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몇 번의 책을 더 만들 수 있는 뿌리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번에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는 듣는 소설이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에 이 소설도 종이책이 출간되기 한 달 전에 이미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오디오북으로 많은 배우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오디오북으로 소개가 됐었고, 앞으로도 이제 이 시리즈는 계속 그렇게 진행될 거고, 두 번째는 성혜나 작가님이십니다. 놀랍죠? 근데 이거 여기서 밝혀야 되겠다. 저희 추천사 있잖아요. 홍보노 추천사. 저는 그 전에 이미 성혜나 작가랑 계약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계약하려고 잘 써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저 옛날에 알아보고 이미 예전에 계약이 돼 있었다.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이 이제 사나운 독립이라는, 원래는 이 책은 80년대생의 이제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가 된 80년대생 여성 세 분의 에세이고요. 독립출판물이었습니다. 독립서점에서 이제 ISBN이라는 이제 기호가 없이, 그러니까 어떤 큰 서점에서 팔 수 없는 책이었던 거죠. 독립출판물로서 그냥 아주 적은 분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던 책이 어떻게 제가 그 책 운명처럼 만나서 무제에서 정식으로 출간을 했고, 요즘에 사나운 독립 팟캐스트까지 만드셔서 세 분이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이 책을 만드신 개인적인 바람은 이 세 분이 글을 다 너무 잘 쓰셔서 이 무제를 듣고 큰 출판사에서 본인의 단행본을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응원의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기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좀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가에서 왔다는 영화 각본집입니다. 영화 각본집이고, 사실 저는 옛날부터 살리는 일을 처음 내고 무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떠올렸을 때, 내가 나왔던 영화들 대본 달라고 해서 책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각본집 같은 거 만들어서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선 그 사람들이 날 못 믿을 것 같고, 나도 그 사람들을 충족시켜줄 것 같은 어떤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악마가 있었다는 영화의 제작사가 제가 좀 친한 제작사예요. 예를 들어 제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밀수라든지 시동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그런 영화들을 제작했던 웨이너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아카이빙을, 한국 영화 아카이빙을 시작한 각본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 모든 것은 따끈따끈한 시작입니다.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을 쓴 고정미 작가가, 시나리오 작가가 13명의 인터뷰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짧게나마 그들의 인생 영화를 이제 물어보는데요. 그 인터뷰이들이 사실 저 책은 영화 에세이지만 한편 한편 좀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뷰들의 상황들이 좀 심상치 않아요. 예를 들면 노숙인 분들도 계시고요, 구두수성공인 분도 계시고, 군대에 있던 아들이 하늘나라로 간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좀 기구한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좀 버텨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에게 짧게 인생 영화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데, 보통 영화 에세이라고 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영화들은 뭐 이제 쉽게 말해 명작들이죠. 대부라든지 누벨강 그 영화들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명작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코요테 어글, 전우치, 니마 그강을 건너지.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도 영화라는 거를 숭배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 진짜 인생 영화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을 파고들었던 영화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이에요. 사실 저한테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그게 내 인생과 닮아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영화라는 걸 굉장히 떠받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그래서 그 기존에 그냥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에세이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에세이인데 거기에 어떤 영화들이 잠깐 등장하는 그런 책이죠. 꽤 좋은 책이고요.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제 출연해주시는 작가님들의 책을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부스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무제의 책은 이제 내 모든 것은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챙겨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나운동님만 아마 판매를 하고 있는 제작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초판본 4,000부가 가죽이거든요. 인조 가죽입니다. 만드는 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가죽이 한국에 없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진행을 했다가 처음에 1,000부밖에 못 만들고 2,000부 연휴 끝나고 나오고 또 1,000부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자꾸 재고 없으니 저는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넘쳐나는 상품의 시대에 하나쯤은 좀 감질나는 상품이 또 있어야 또 사는 소비자들이 또. 근데 요즘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 책을 한 번씩 만져봐요. 진짜 비싸거든요. 저 만드는 게 단가가 엄청 비싸요. 근데도 잘했다. 야 정면아 이거 잘했다. 기특하다가 나 혼자 스스로 막 칭찬해주면서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이게 그 서점인과 출판인의 공통점이 뭐 몇 개 뭐 뽑아보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책을 볼 때 단가를 좀 이렇게 가늠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책방에 책을 입고할 때 책들이 오면은 그냥 책을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권 하나 뽑다가 야 이거 단가 꽤 나왔네. 이거 박시웠는데?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뜯어보게 돼요. 네. 그 정민님도 책을 보면 이제 좀 단가가 보이시죠? 그것만 보이죠. 요즘에 정말 그것만 보여요. 이 책 어떻게 만들었을까가 가장 처음 저한테는 요즘에는 눈에 들어오죠. 맞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만드는 걸까? 약간 궁금하신 분들도 의외로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책을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 프로세스를 한번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근데 책마다 너무 달라요. 지금 만드는 책은 약간 포토 에세이여서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과정이 좀 달랐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원고가 나옵니다. 작가의 원고가 나오는데 원고가 있는 원고를 받는 게 있고 없는 원고를 계약해서 몇 년 뒤에 받는 게 있죠. 어쨌든 이제 원고를 받아야 제작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저희 같은 회사 이제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내부에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만들어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 편집자와 외부 디자이너를 섭외를 하면 이제 편집자의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죠. 이 책을 어떻게 구성해서 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 원고를 전달할 것이냐를 편집자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작가와 3번의 교정을 의견을 나누죠. 제가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을 명작이죠. 만들 때는 이걸 몰라서 왜 자꾸 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알겠다고 줬는데 또 한 번 또 주고 하니까 아니 이거 알겠다니까. 나는 표지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뭐 그때 좀 아마 출판사에서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디자이너는 대충의 내지 이제 본문 디자인 시안과 선택을 하고 표지 디자인에 들어가죠. 그 표지 디자인이 완성될 때쯤 하면 그 3교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럼 이제 그 내지를 이제 정리하고 표지를 정리해서 작가, 편집자, 디자이너, 출판사가 총 다 이제 오케이를 내면 인쇄소로 넘어가서 이제 인쇄소에서 감리를 보죠. 책이 어떻게 나오는 이제 뽑으면 이렇게 나올 거야. 요 색깔로 나오고 이렇게 나와. 샘플을 만들면 저희 책은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모든 것이나 아니면 그 천녀름 완주 같은 좀 모양이 독특한 책들은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샘플 보고 오케이 하면 이제 책이 완성되고 이제 그 사이에 저희 서점까지 컨택을 해서 그런 책이 나오는데 관심 좀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 네, 진짜 책이라는 것도 만들기 위해서는 작가 혼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물성이라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글이 책의 상당 부분 많은 지분을 원고가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형편없는 편집과 형편없는 디자인 그리고 형편없는 마케팅이 그 원고를 사장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 원고를 아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는 만들어주려면 편집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요즘 들어 많이 느끼고 저도 그래서 좀 대형 출판사들 혹은 작지만 강한 출판사들 레퍼런스들 많이 관찰하고 있죠. 이제 책이 만들어지려면은 편집자가 이제 작가와 아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교정지를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고치고 디자이너와 그 외에 다른 인력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대표로서 이제 약간 컨펌만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 거의 모든 일에 조금씩은 어쩌면 그 이상 관여를 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민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저자와 이렇게 조율하고 간섭하고 혹은 동료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본인은 좀 어떻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책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네. 오히려 디자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관여한 게 천녀름 완주예요. 사실 모두가 다 베테랑이라 내가 할 게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첫 기획이 저였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라서 구현을 해내려면 제가 계속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여가 이제 참견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베테랑인 작가님과 편집자님이신데 그래서 정말 장문의 메일을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써본 게 그때인 것 같아요.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천녀름 완주 같은 경우는 섭외건도 너무 많았고 하다못해 오디오북을 섭외해야 되고 저 일러스트 그려준 작가도 섭외해야 되고 저희 전시할 때 이제 작품들을 내어주신 모든 아티스트들한테 다 선물 메일 이런 거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관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보통은 그냥 천녀름 완주 정도를 제외하면 저는 보통은 원고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습니다. 원고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 원고를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 중간중간에 자꾸 일본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소제목들 들어가는 그 구다리? 예, 뭐그 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도. 이 책이 어느 정도 감성적이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감성을 좀 뺐으면 좋겠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폰트나 내지의 본문의 어떤 줄간격, 뭐 판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이런 거는 출판사의 허락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디자이너분들하고 많이 좀 소통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출판사 대표의 일을 하면서부터 발견하게 된 박정민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일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살아올 때는 몰랐던 나의 어떤 면모가 출판사 대표로서 발견되었던가 혹은 만들어졌다거나 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발견한 거는 모르겠고요. 저는 보통 본업할 때, 촬영할 때나 이렇게 할 때는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촬영장에 갈 때 내 생각이 틀렸을 거야 하고 가거든요. 생각 많이 하고 가도 현장에 가면 내 생각이 아마 틀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요. 그리고 저기서 연출 감독님이 원하는 거, 그건 뭐 어떤 스태프들이나 상대 배우가 원하는 것들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편인데, 책을 만들 때도 그랬어요. 내 생각이 틀릴 거야 라고 항상 생각하고 가다가도 이제 이걸 책들을 좀 만들다 보니까 내가 잘 몰라도 내가 고수해야 하는 것은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회사의 로고를 달고 나간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은 자기의 룰과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건 안 좋은 거고 이건 좋은 거고, 어쨌든 그 의견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만들 때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안고 갈게 라고 하는 어떤 판단들이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책의 통일감이라든지 혹은 이 책이 많이 안 나가더라도 나는 이 책의 어떤 가치를 지킬 거야, 그래서 만드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판단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판단이 들었을 때는 저도 이제는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시죠 라고, 그냥 제 생각대로 가시죠 라고 하는 시도들을 이제는 조금씩 하고 있다. 네,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게 한 회사의 대표인 거잖아요. 너무 물렁물렁하면 부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우리 회사의 가치는 좀 지켜야 되고, 우리 회사를 또 지켜주는 몇 안 되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들도 나를 보고 이 회사에 들어와 준 걸 텐데, 이 회사의 책과 그거를 내가 너무 외부인들에게 이게 좀 휩쓸려고 하면 회사의 통일성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물렁물렁하면 안 될 것 같다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책방을 하면서 되게 능글능글해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죠. 능글능글함.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책방을 하기 전에는 어떤 버릇이 아이고를 너무 많이 써요. 아까도 아마 저기 정민님 그 저희 대기하던 공간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썼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약간 연식의 문제야. 저도 써서 아이고 저도 쓰잖아요. 언젠가 쓰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그냥 안 쓰려고 노력해도 이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네, 이게 저도 그래요. 특히 약간 나보다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말은 아직 안 쓴 사람들한테 제가 유독 아이고 요즘 이렇게 공연 연습하거든요. 그러면은 연습실 가면 아이고 이래요. 네. 왜 순간마다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힘드셨죠.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고가 나가는 게 인생에서 얻은 어떤 그런 거 있죠. 아이고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고를 쓰는 사람이 된 변화가 아무래도 책방을 운영하면서 뮤지션으로서만 살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좀 나름의 좀 능글맞아진 태도에서 비롯된 이제 말버릇이라고 네네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연식 하이브리드, 네, 복합적인 현상. 정민님은 처음에 그 출판사를 하겠다라고 할 때 주변에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주변의 분위기요? 저는 주변의 반대와 걱정과 우려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아, 책방하신다고 할 때요? 네네. 저는 그 만든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몰랐어요. 몰랐고 요즘에 이제 조금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선배님들 만나면 야 너 출판사 차렸다며? 라고 하세요. 차린 지 한 5년 됐는데 아이고 미안하다고 나와. 역시 그때도 아이고가 네. 나왔구나. 뭐 이제 지나가시죠. 그렇군요. 그 되게 응원해주시는 주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사업이라기보다 이 출판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본업 현장에서 혹은 이제 같이 그냥 이렇게 영화계에 있는 선배님들께서 제가 너무 부산 떤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 게 가장 신경이 쓰였었어요. 제가 왜 저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몇몇 선배님들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네가 좋아하는 다른 일을 이 나이에 일찍 찾은 게 굉장히 부럽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야 너 그거 하고 있다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보다 좀 더 큰 마음의 울림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너 선배님이 종민이 너무 잘 되고 있어? 넌 그걸 어떻게 하게 됐어? 하면서 나는 네가 이 시기에 그 일을 찾은 게 정말 부럽다. 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그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선배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거 그냥 자신감 있게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몇 개월 동안 좀 선배님 만날 일들이 많아가지고 썼는데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 고백하듯이 사실 제가 책방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딱 정민님 표현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음악이나 열심히 하지 뭘 굳이 뭐를 저렇게까지 약간 이런 식의 근데 이제 10년씩이나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좋아하나 보다 내가 조금 잘못 오해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고쳤다라고 약간 사과하듯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랬던 기억이 네. 그 배우로서의 일과 출판인으로서의 일을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배우도 그렇고 출판사 대표의 일도 굉장히 읽는 직업, 깊이 읽는 직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배우라는 직업이 드러나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출판사 대표의 일은 드러나지 않는 직업인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두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배우로서 시나리오를 깊이 읽는 일, 그리고 출판사 대표로서 우리 회사에서 발표하게 될 저자의 원고를 깊이 읽는 일, 어떻게 마음가짐이라던가 그런 게 좀 차이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상호작용이라는 생각보다는 출판사 일을 하면서 원고를 읽는 저의 태도가 일방적으로 제 본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전에 소설책을 그냥 즐기듯이 읽는 것 같고 내가 이 책을 만들어야 돼서 책을 읽는 것 같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이 책을 어느 포인트로 공감을 얻고 독자들에게 소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이 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불편해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불편하게 느낀다면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가라는 것들도 계속 작전을 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깊이 읽게 돼요, 이 원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영 이사님하고도 같이 또 읽으니까 둘이 의견을 나눌 때 또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회사에서 읽는 어떤 것들을 읽는 요 과정과 태도의 변화가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본업을 할 때 대본을 보는 방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얘가 여기에 도움을 주는 건 제가 직접 글을 쓸 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느꼈던 어떤 아무튼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요. 다음에 내가 촬영을 하게 될 텐데 그 촬영 현장에 가서 내가 과연 어떤 그 대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표현을 할까라는 게 궁금해요. 지금 공연 연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공연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석이고 보고 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공연이에요. 네, 라이프 예. 연극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네. 그것도 이제 뭐 슬슬 또 시도를 걸어야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촬영장에 갔을 때 내가 과연 이런 대본, 내가 대본을 지금 내가 이 원고 보시 대본 보면 어떤 느낌일지가 궁금하죠. 그 뭔가 드러나는 일과 드러나지 않는 일에서 오는 그런 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대중 앞에 나의 얼굴과 나의 몸을 드러내면서 일을 하는 이제 삶을 사시다가 이제 출판사의 대표로서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다른 인물, 다른 책을 이렇게 뒤에서 계속 서포트하고 소개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네. 뭔가 내가 앞에서 잠깐 뒤로 이렇게 숨는 어떤 그런 역할에서 오는 새로운 어떤 기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확실히 출판사에 접성해 왔어요. 저는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 너무 덥고 힘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적응이 된 거예요. 사실 옛날 같았으면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말도 잘 못했을 건데 사람이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이제 좀 익숙해진 건데 힘들어요. 네. 근데 출판사는 적당히 나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근데 저희 출판사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대표가 저잖아요. 작가님들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박정민이라는 대표가 박정민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 책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홍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를 선택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냥 뒷전으로 두고 책이 좋으니까 알아서 나가겠지라는 태도를 일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랑 너무 비슷해요. 그런가요? 네. 저기 뭐야? MBTI가 뭐세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INFP이다가 INTP다가 왔다 갔다. 정민님은요? 저는 몰라서 이제 그걸로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쁘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음악 방송에 이제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사전 미팅을 하는데 앨범 왜 이렇게 안 내시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 얘기가 책 본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래서 뭐 무대에서 노래하고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늘 되게 긴장되고, 근데 책방에서는 책 뒤에 숨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냥 약간 숨은 채로 이 책 어때? 이 책 사줄래? 막 이러는 거 너무 좋아, 이 책 너무 좋은 책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추천하는 게 사실 너무 제 독성에 맞는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앨범을 만드는 일이 뒷전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며칠 전에 있었어서. 그렇죠. 사실 저도 만약에 뮤지션이었으면 똑같이 앨범을 좀 늦게 내고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선택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너 나랑 같이 일해? 하면 먼저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뮤지션은 내가 내고 싶을 때 내야 되는 거잖아요. 대형 기획사 안에 있는 뮤지션이 아니라면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작가님 정도 되는 어떤 주도적인 뮤지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도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 그걸 느껴요. 네. 그냥 회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어쨌든 저희 둘 다 장사를 그쵸. 하는 네네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장사를 위해서 이제 뭐랄까 조사, 관찰을 하는 장소라는 게 있다면 저는 주로 이제 대형 서점 아니면 온라인 서점 이제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보문고, 명품문고 이런 데를 가서 어떤 책이 들어오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문학 같은 책이 없을까 막 구석에도 막 뒤적거려보고 그렇게 하는데, 출판사에서 새 저자를 발굴하고 출판사에서 다음 책을 뭘 낼까 하면서 관찰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장소라고 해야 되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방법? 이런 거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문예지를 작가님들을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문예지에 들어오는 작가님들은 이제 발견 당할 작가들은 아니죠. 사실 이미 발견된 작가들인데 그냥 그 많은 작가들이 그 문예지라는 한 권의 책에 지금 모여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봐요. 그리고 거기서 다루고 있는 이제 시대상 같은 것들도 이제 문예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것들과 요즘 문학계에서 혹은 작가들이, 출판사들이 지금 관심 있어하는 주제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도 문예지들에서 많이 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뭐 성혜아 작가님이나 뭐 전춘화 작가님이나 그런 작가님들은 제가 문예지 보고 섭외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다루고 싶은 이야기들은 뉴스를 좀 많이 보고요. 기사들을 좀 많이 보면서 숨어있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별로 안 되는 근데 굉장히 가치 있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좀 구독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의 시선을 가지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겠다 하는 것들은 스크랩을 좀 해놓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하나 아직 조금 이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좀 꾸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얘기 안 하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작가랑 내가 이 이야기 꼭 해야 되겠다라는 기사들을 만나게 해주죠. 그리고 그 작가를 섭외해서 이거 소설로도 한번 써보자. 네. 왜냐면 저는 소설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무제 같은 회사에서 소설책이 나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민음사가 아니잖아요. 문학동네가 아니고. 근데 문학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뭐 김금희 작가님, 김현수 작가님 책이 나왔다. 나왔나 보네라고 하지. 자연스러워. 네. 근데 우리 회사에서 갑자기 뭐 최신영 작가님 소설책이 나왔을 때 왜? 굳이? 그렇잖아요.
더 잘 팔아줄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기획이 있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을 모시려면. 그래서 이제 하나 또 머리를 굴린 게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언제 나오게 될지는 사실 기약하기가 좀 쉽진 않은 책이거든요. 그거는 계약을 한 번 해놓은 건 있는데, 너무 이제 요즘 작가님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다 쓰고 오려면 몇 년 걸려서 아직 좀 있어야 되는 시간. 그 정민이 혹시 막 이렇게 좀 쪼기도 하시나요? 갑자기 궁금해요. 원고 풀어드려요. 아주 많이 그냥 저랑 일을 그거죠. 써주긴 하실 거죠. 그에 대한 평가만 받으면 아무 때나 상관없다. 굉장히 자유롭게 네네. 네. 그거 뭐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왜 기분도 전혀 안 나쁘고 그냥 그러면 나도 그간 할 일이 없어지니까 개꿀을 타고 이런 없죠.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책방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일의 끝을 자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내가 그 순간을 맞이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게 뭐 굳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내가 어떤 끝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열심히 하게 하는, 더 분발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정민님도 내가 언제까지 이 출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시는지, 한다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끔찍해요. 이게 내가 지금 당장 이거 관둬야지 라고 해서 관두면 지금 우리랑 계약해 있는 그 모든 작가들이 그들이 써놓은 모든 글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끔찍하거든요. 이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더 커진다고 했을 때, 그래서 1년에 막 20권 정도 책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근데 거기에는 베테랑 작가들도 있겠지만 신작가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어떤 구실점이 무너졌을 때 오는 이게 저는 좀 끔찍하거든요. 그 책임감을 다 배신하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끝이라는 거를 웬만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저는 이 일을요 배우라는 일보다 더 오래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배우는 선택받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가치가 떨어졌을 때 돈을 주는 사람들이 저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이 일은 내가 잘 가져놓으면 더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배우로서의 비관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논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럼 내가 이 일을 정말 오래 하려면 정말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내가 이 회사를 지키고 있으려면 제가 요즘 어떤 판단을 했냐면 저는 책이 좋아서 책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출판사만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먹거리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무슨 효소를 판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 회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해볼까? 라고 좀 열어놨어요. 예, 근데 그게 산업적으로 막 갑자기 이 회사가 뭐
왜 저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나름대로 이 회사가 오랫동안 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다른 구심점 같은 것들을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 놔야 사람들도 이 회사에서 좀 더 들어올 수 있고 인재들이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진짜 무제의 미래가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요. 네. 그래서 막 그런 생각해요. 제작도 한번 영화 제작도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죠. 네. 작게나마 우리가 무슨 막 뭐 미디어 코프니 웨이브 강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작게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작게 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이 회사를 통해서 또 젊은 어떤 아티스트들을 발굴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돈 벌 궁리 좀 해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돈벌 궁리라는 게 너무 소상공인으로서 진짜 다 그럼요. 하루에 10,000원만 들어와도 네. 밥 한 끼 사 먹는 건데. 맞아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 정말 이 일을 해서 1억 천금을 버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건 저는 아니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네, 돈이 1순위가 아닌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돈이 1순위가 아니라는 나의 어떤 그 직업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인 거예요. 맞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네. 상황. 제 꿈은 제 사업 짓는 게 꿈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더라고요. 혹시 저기 뭐야 그 무사에서 이렇게 무죄 해드리는 어떤 예정을 생각해서 들어온 게 한켠에 네. 아, 들어오시네? 이번 자리 내주시면 네, 무사 그냥 바꿀게요 이런 저희야 좋죠. 네. 저희 진짜 좋아요. 네. 우선 짓고 생각해볼까요? 네. 아직 한참 멀어가지고. 네. 네. 사옥에 대한 어떤 기쁜 소식 계속 마음에 품고 네. 저 열심히 그러면 돈벌 구매하면서 네네. 무사를 좀 키워가고 정상에서 만나요. 예. 그 아까 바깥에 여기 관객분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붙여주신 질문을 좀 드려보고 여기 현장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의 질문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찍어주시죠. 나 이거 대답해주세요. 왜 잘생기고 똑똑하게까지 하신지요? 그 질문이요? 노력하면 됩니다. 네, 노력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공삼이삼님이 아직도 쓰고 싶은 마음과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하나요? 쓰고 싶지 않은 마음만 있어요. 왜냐하면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쓰고 싶다. 어떤 거를 써야 되나요? 제가 예전에 어딘가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소설책을 하나 제작해서 소설책을 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나 소설 쓰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그래도 소설책을 하나 쓰고 싶다. 그냥
연습 삼아 생각한 지 좀 됐어요. 몇 달 됐는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소설 하나 써보실 해가지고 그래 이게 내가 써서 우리 출판사에서 갑자기 내는 것도 너무 양심 없어 보이고 연습 삼아 다른 출판사 통해서 단편 소설 하나 내는 거 나쁘지 않았고 해서 계약했는데 갑자기 쓰기 싫어졌어요. 너무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쓰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지금 저번 주에도 뭐 하나 마감해서 좀 있으면 뭐가 나올 텐데 쓰시는 게 많이 네, 계속 또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또 뭐를 질문하면 좋을까요? 이거 볼까요? 영감을 어떻게 얻으시는지. 영감을 어떻게 얻으시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영감이 근데 그 영감의 원천은 확실히 분노인 것 같아요. 짜증이 아니고? 네, 어떤 분노와 그런 것들이 뭐 뉴스를 보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들과의 주변 사람들까지 아니더라도 시스템 내가 안에 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막 분노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깔 수 있지라는 나 안 다치고 깔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상상 회로를 돌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거기에서 남은 그 찌꺼기들이 내 몸 안에 남아서 그걸 나중에 다른 데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건 분노인 거예요. 거기서 발현돼요. 영감의 원천은 분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라이프 오브 파이 대사 잘 암기는 잘 되어 가시나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 있다면 제가 대사를 순간순간 까먹어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대사가 안 외워져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까 저희 대기실에서 한 이야기인데 저희 연출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 이제 오리지널 팀에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디렉터를 하는 분이 직접 이제 와서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공연했던 파이 중에서 누가 제일 나이가 많아? 그래서 슬슬 이제 저보고 연습실 이제 쉬는 시간에 직접 와가지고 스태미너는 괜찮냐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끄떡없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쓰러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영화를 생각하면 네, 정말로 그렇죠.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 캐릭터. 네, 나중에 근데 정말 보러 올만 하실 거예요.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볼만 하실 겁니다. 이게 돼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왜냐하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야 라는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돼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보러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대사 잘 암기해 놓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손을 들어주시고 네, 여기 앞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하시면 돼요. 힐링 벌스처럼. 몇 대 몇이에요? 4대 4대 누가 사예요? 정민님은 하나 남의 땅에서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살 때 책 표지나 이 뒤에 책 간략한 줄과 이 책기도 많이 보는데 혹시 이제 대표님으로서 조금 묻은 책도 좋지만 다른 책에서도 이 디테일을 어떻게 살렸지?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을까? 가장 기억이 나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저는요 그 띠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띠지 보고 저는 띠지를 책을 사자마자 전 띠지를 그냥 꺾여서 책갈피를 쓰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서 사실 막 이 띠지가 엄청나게 구현을 잘했다. 아무래도 올해 최고는 혼문호이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띠지가 이제 책의 겉에 이렇게 얇게 둘러놓은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도 알고 계셔서 이거를 만들기 싫을 때도 홍보를 위해서는 뭐 이제 어떤 그 이제 홍보 그 추천사도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띠지를 잘 안 쓰려고는 하거든요. 뭐 물론 띠지를 쓰는 책들도 있죠. 그것이 홍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띠지를 쓰는데 사실 저는 그 디자인을 맡기면요. 왜 그게 고민이 되냐면 디자인을 맡기면 디자이너가 2개를 주거든요. 이제 그 이미지를 2개를 보내와요. 하나는 띠지가 있는 거, 하나 띠지가 없는 거가 저한테 이미지가 와요. 그러면 100이면 100 압도적으로 띠지 없는 게 훨씬 이뻐요, 책이. 와 이거 띠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책들이 띠지가 없을 때가 정말 예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띠지를 선택한다는 건 어쨌든 뭐 저희 사나운독립 같은 경우는 작가님과 그 추천해주신 김혜인 작가님 추천사가 여기 써 있어요 라는 게 어쨌든 드러나야 되는 게 있어서 쓸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띠지를 쓰지 않는 책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기 뒤에 하늘색으로 입어주시면. 그 육성에 자신 있으시면 그냥 거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 나와서 하셔도 돼요. 여기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고도 질문하시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네, 안녕하세요. 가장 단순하지만 제가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요. 박정민 배우님이자 대표님께는 책의 존재가 무엇인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대정전의 시대를 예상하면서 살거든요. 저도요. 네. 이 세상에 그냥 전기가 확 다 안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이 이제 멸망하는 순간이겠죠. 이제 멸망이 시작되는 순간이겠죠. 뭐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 근미래의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어떤 그 OTT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전기가 부족한 시대가 2028년이었나? 그래서 왜 이렇게 짧아? 2028년이었나 29년이었나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 보면서 와 몇 년만 참으면 이제 책의 시대가 있나? 그렇지. 네. 저는 그래요. 이 지금 그러니까 전기 하나로 모든 게 다 없어질 수 있는 세상에서 유희거리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 다시 이 친구들한테 기대야 되거든요. 책한테 기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러니까 대정전이 올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대하고 있는 진짜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맞다 얘가 진짜 나랑 친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만나면 굉장히 편했던 그런 친구였지? 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어떤 친구 만날 때. 하지만 1년에 한 번, 뭐 두 번밖에 못 본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는 저한테 약간 책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게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미리 알아주려고 좀 더 노력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사실 저는 책보다 유튜브가 훨씬 재밌어요. 넷플릭스가 훨씬 재밌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츠 넘기다 보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친구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문제인 거죠. 질문 있어요? 네네. 꼬박꼬박 여기 나오세요. 좋습니다. 마이크에 조금만 더 해. 기사도 이렇게 보신다고 네네. 쓰셨는데 축제 그 주제 말씀 그 세계 확장의 축이 사회적 축이라면 그 혹시 무제가 사회나 문화적 영향에 어떤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지 문화적으로. 그 기사를 천천히 해주세요. 네, 그 기사 이런 것들 보시면 사회적 네네. 관심이 많으신 것 네네. 같은데 문제가 그걸 접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어떤 사회적 네네네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단어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만든다고 해서 뭔가를 강요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하나의 4대1로 이기고 있어요. 오늘 뭐 예를 들어 삼성이 이겨서 뭐 플레이오프 1대1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이글스 이래도 되겠는가라는 책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삼성과 하나가 붙었는데 이러이러해서 1대1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누가 이길까요? 정도의 책만 만들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하나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가 비겼다는 걸. 이긴 게 뭐가 문제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냥 그 현상을 알려주는 것만 해도 저는 하나의 창작자로서, 창작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분석하는 건 독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사람들이 근데 왜냐하면 그거를 모르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목하지 않고 모르고 관심 주지 않는 그 사회 구석구석에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거기까지만 알려주고 싶다. 그거를 작가님에게 그거를 통해서 그냥 마음껏 창작해보셔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이거를 막 사회의 폐부를 찌르는 어떤 그 통렬한 비판 이런 거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작가님이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하세요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그거는 그냥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알려주는 주체 정도만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그 남자 토론토 블루제이스 모자를 쓰고 온 거는 삼성과 하나를 모두 응원하게 해서 하나 팬이십니까? 네네네. 대단하시네요. 여기 하나 팬이라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책의 가치가 어떻게 보세요? 책의 가치요? 저는 책의 가치. 저는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고자 하면 사람들이 더 멀리 할 것 같아서 그 가치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고 이거 니네가 모르는 니네가 바보야 이렇게 하는 순간 더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까지만 생각해요. 네, 그 정도입니다. 맞아요. 저기 뒤쪽에 네 검색이 목청이 좋으신 네,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출판사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신가요? 가장 그 생각이 크게 들 때는요. 책 실물을 가장 처음 받아볼 때예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모니터로만 메일을 주고받고 사실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종이의 질감이라든지 이 종이들이 이렇게 겹쳐서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를 예상이 아직 안 되거든요. 디자이너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 하고 가는 거지. 근데 확실히 그 실물을 딱 받아봤을 때 가장 먼저 받아본 사람이 저거든요. 작가보다도 출판사 사람이 먼저 받아보거든요. 그때 뭔가 또 하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느낌 같은 게 들어요. 그래서 그거 받아볼 때가 기분이 좋고 그 기분 때문에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해주세요. 아, 네. 예. 나오세요. 여기 다 무대 체질이신 거예요? 제가 그 대구 쪽에 무대 인사 갖고 오잖아요. 영화 개봉하면 여기 대구 구미 이쪽 관객분들이 최고예요. 아 진짜 이건 여기 와서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최고예요. 반응이나 이런 적극성이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제 대중들의 평가나 관심에 무관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냉담하고 차가운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TMI지만 은행 창구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객님의 반응이 바로 보이거든요. 제가 못 찾을 때 이렇게 고객님의 표정 이렇게 되면 나 때문에도 고객님 시간을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를 받으면 극복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런 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작품에 대해서 비난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비난이나 뭐 비판이나 저건 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옛날에는 제가 개봉 증후군 같은 게 있거든요. 영화 개봉할 때 이틀 밤을 못 잤어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가 너무 무섭고 떨려요. 근데 몇 번 그렇게 꼬꾸라져 보니까 이제 별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네, 넘어가요. 물론 이제 새겨드려야 될 건 당연히 새겨드려야죠. 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실수를 했구나, 혹은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들을 내리죠. 그래서 지금 크게 상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럴 때 있거든요.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건 진짜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영화에 대한 비판이나 연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그냥 이거는 산업 전반에 대한 사정을 모르고 한 영화나 한 배우를 비난하는 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좀 답답하죠. 이거 내가 나서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근데 그래서 막 또 그 분노. 이거 어떻게 내가 하다가 또 씻고 그러는데 그렇게 세월이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막
크게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잘 찾아보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아무래도 배우님 직업이 배우신다 보니까 이제 연기 공부를 여러 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글을 쓰시거나 책을 출판하시면서 그런 연기 공부를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었던 면이 있는지. 당연하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냥 이게 항상 대사를 하는 사람이고 한 인물의 상태를 표현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늘 그런 일들에 익숙하고 그 현장에서도 이게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거나 어색하다거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승화를 하다 보면 그걸 캐치해내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것들을. 언어적인 감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공연 연습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연극 배우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연극 배우라는 말 좋다. 연극을 주로 활동하시는 배우분들 있잖아요. 연극 무대에서 연극 무대를 주로 활동하시는 그분들이 대사를 하면 그게 조금 사실적이지 않게 들릴지언정 대사가 따박따박 되게 다 들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따박따박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게 언어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가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배우가 어떤 대사를 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박따박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한다는 거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에. 네. 그러다 보니 글을 쓸 때나 그리고 뭐 쓸만한 인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글은 사실상 산문이라기에는 너무 구어체의 글들이잖아요. 대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재미를 느껴주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언어를, 그 말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뱉고 생각하고 다시 해보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언어적인 감각들은 나도 모르게 좀 훈련이 되는 느낌 정도가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입니다. 영화 보면은 그냥 저도 생각해보면 영화에서 그냥 밥 먹었어? 이런 건데 연극은 밥 먹었어? 네. 뭐 먹었어? 너무 과장이지. 그리고 작가님이 꽤 오랜 시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책방할 때 이렇게 초반에 비하면 뭐 뒤로 갈수록 많이 못 나갔지만 책방 나갈 때마다 뭐가 좋았냐면 저희는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책방이었거든요. 앉아서 뭘 계속 읽거나 쓰거나 하고 있는 그 손님들을 보고 있을 때 그래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지 라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었어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고
같고, 그리고 그 사실 이게 정민님도 아실 것 같은데 진짜 공간마다 에너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똑같은 공연을 하는 건데 이게 A 공연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이게 되는데 B 공연장에서는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이 공간에 내가 압도가 될 때도 있고 어떤 기운과 내 기운이 뭐가 이렇게 잘 어우러지지 않는 데에서 비롯되는 좀 이렇게 그 꺼끌꺼끌한 어떤 그런 플레이가 될 때도 있고, 근데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바라는 게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이 공간의 바이브가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책이 어떤 책이 있고 뭐 어떤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이런 거랑 별개로 그냥 이 공간의 기운이 그 손님의 기운과 이렇게 대치되지 않아서 좀 어우러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아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기분을 느끼면 너무 좋을 텐데, 만약에 내가 어떤 공연장에서 느꼈던 딱 그런 어떤 긴장되고 불편한 그런 기분 같은 걸 느끼게 될까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책방에서는 다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좋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사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공간 좀 별론데? 이런 얘기를 또 제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뒤에서 할 수 있죠. 뒤에서 하는 거 못 들으셨잖아요. 네. 그럼 좋은 거죠. 그런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좋아요. 나중에 결혼해주세요. 네, 저기 하얀색 후티 때. 두 분께 다 궁금한 건데 출판사를 하시고 도서점을 하시게 됐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도 많았을 것 같고 한데 그런 거를 다짐한 언제 그런 다짐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 이제 마음에 있어도 실천하는 게 어려울 텐데 용기를 내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나 뭐 주변에 영향을 준 인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만들 때 두려운 게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두려웠던 건 첫날을 만들고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두려웠었어요. 그 이전에는 친구니까 작가가, 그리고 이 책이 막 엄청 많이 팔릴 거야라는 기대도 많이 없었고 그냥 꾸준히 소개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 김동희 작가님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 좀 무섭더라고요. 이 책 만들었는데 아무도 관심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서. 갑자기 궁금한데 연기도 왠지 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연기도 처음 했을 때보다 약간 연기를 하고 난 맞아요. 후에 두려움이 제가 제일 촬영 힘들었던 촬영이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여기에 참을 인자가 있거든요. 타투로. 참을 나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화나고 막 하는데 나 자신한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랑 같이 인연을 맺고 있는 그 홍담이라는 타투이스트가 있어요. 그때 처음 그 친구 찾아가서 이거 받고 깊은 친구가 됐는데 그때도 그게 제 첫 상업 영화 주연작이었거든요. 그것만에 대해서. 그때 제가 촬영 한두 번 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내 그릇이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작은 영화들에서는 잘한다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메이저로 넘어오니까 이게 용량이 딸리는구나라는 거를 좀 몸소 느끼고 오히려 그때가 더 두렵고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책 출판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고 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그게 뭐 누가 딱히 약을 줘가지고 먹고 탁 나은 게 아니라 그것만 예상할 때는 이명 선배님하고 유명 선생님이 옆에서 좀 많이 응원을 좀 해주셨고 시켜주셨고 출판사 김도윤 작가님 같은 천일관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든 걸 다 갈아 넣어보고 후회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돌진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를 좀 잊었어요. 몸을 혹사시키니까 정신적인 두려움 같은 걸 좀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진짜 이게 하루 강아지가 본모성을 그쵸. 부린다는 말이 네. 진짜 저는 그때 예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속담인데 요즘 너무 많이 생각해요. 처음에 정말 아무 겁도 없이 세상을 몰고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좀 세상의 무서운 걸 알게 되고 돈의 무서운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 더 겁이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음악도 노래할 때도 처음 데뷔했을 때 제 모습을 얼마 전에 이렇게 뭐 일 때문에 봤는데 야 얘는 뭐 너무 잘해요? 아니 너무 얘가 겁이 없어. 겁이 없어요? 네. 데뷔곡도 막 마이네임이즈 요조가 데뷔곡이에요. 다시 내보세요 다시. 아니 엄청 마이네임이즈 요조. 아니 어떻게 데뷔하는 애가 야 내 이름 요조야 이런 걸 데뷔곡으로 낼 수가 있어요. 얘는 진짜 어떤 생각으로 그러네. 데뷔했을까 진짜 지금 어처구니 없어요. 저는 좀 근데 그 노래가 엄청 잘 됐잖아요. 너무 그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참 처음에는 뭘 시작할 때 진짜 좀 겁이 없어야 맞아요. 이렇게 뭘 할 수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많으면 발이 안 떨어지고 맞아.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뭐가 좀 이루어지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가 wen 앞에 책을 추천해달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무제책 말고 무제책 말고 근데 출판사를 하다 보면 책을 진짜 많이 못 읽게 되는데 오히려 근데 저 요즘에 재밌게 읽고 있는 거는 김홍 작가님 말족들 네. 재밌게 읽고 재밌게 읽고 있고 그 전에 내셨던 프라이스 킹 제가 그 도서전 때 저희가 예스24 부스 앞이었어요. 예스24 젊은 작가상 이렇게 막 투표하는 벽이 저희 바로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예스24 MD님이 우리 와서 투표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어플 받아서 하시면 돼요 해서 했어요. 김홍 작가님이 있길래 김홍 해서 했어요 하니까 김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홍이 취향이었어? 하는 느낌으로 그 MD님이 김홍? 나 김홍 작가님 되게 좋아한다고 프라이스 킹이라는 책 한번 봤고 골 때리는 책이 하나 있어요. 골 때리는 책이 저는 그 이제 이 두 번째 세션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제 저자분들이 이제 오실 텐데 그 중에 한 분이신 김호긴이라는 분 이제 싱어송라이터이시면서 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 김호긴 씨가 번역하신 책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로스 게이라는 분이 쓰신 기쁨의 책이라는 산문집인데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민님은 책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적기도 하고 막 메모도 엄청 하고 좀 지저분하게 읽는 편인데 진짜 서문에 이만하게 하트를 그려왔어요. 너무 서문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기쁨의 책을 추천해요. 필로우라는 출판사에서
김호긴 작가님 쓰신 책, 그 열린 책들에서 나왔던 그거죠? 직업으로서. 그것도 되게 좋아요. 네, 저도 그 책. 네. 읽었어요. 사실 무제에서 나온 책들을 조금 더 무제에서 나온 책을 책방부사에서 한번 사주시면. 그거 최고죠. 네, 이거 얘기해도 그 천여름 완주의 아트북 제작 그 과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해버려야 안 되겠지. 근데 어제 김금희 작가님도 그거 얘기 좀 해주시나요? 그러셨네요. 그 김금희 작가님께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12월 크리스마스 전주에 책이 나올 건데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말씀드린 아트북 제가 찍은 사진, 우리 뮤직비디오도 스티커, 전시회 때 걸었던 그 작품들 합친 아트북과 함께 김금희 작가님이 지금은 희곡의 형태로 반희곡의 형태로 된 이 소설을 그냥 생소설의 형태로 다시 써주셨어요. 네, 그거를 같이 합쳐서 세트로 만들고 그 소설책 단행본은 또 따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미친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트북과 이거 세트는 그냥 정말 감사해요. 10만 부 기념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 10만 부를 팔았어요. 행복하게도 감사하게도 감사의 의미로 남기는 거 거의 없이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아트북 세트로 팔고 단행본은 어쨌든 작가님이 고생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보려고 12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주에 나올 거예요. 그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자분 두분 교양학교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업의 끝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셨잖아요. 지금도 AI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AI가 지금 글도 쓰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AI 발전이 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서 알고 봤더니 AI랑 같이 쓴 책이다 라고 어떻게 작가가 자기가 썼다 그러고 AI 혹시 안 들리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 AI가 이제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주셨죠.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사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못 해보다가 장강명 작가님께서 얼마 전에 오래된 미래라는 일보 책을 쓰셨는데 이제 먼저의 미래, 먼저의 미래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의하면 이제 이세돌과 파파고의 대국 이후에 이제 그 AI가 바둑 그 알파고 아니에요? 알파고 죄송해요.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하다가 이것도 약간 연식 때문에 진짜로 진짜 제가 한 끗 자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없던 버릇이 생겼어요. 그게 그 바둑 씬을 어떻게 뒤바꿔놨는지 이제 보통 바둑 씬의 바깥쪽에 있는 우리 같은 외부인들은 그냥 와 AI하고 인간의 대국이 있었고 인간이 한 번 이겼고 그냥 그런 뭐 이벤트가 있었대 정도인데 사실 그게 그 바둑신의 내부에서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그리고 이제 바둑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배우지 않고 AI한테 배우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장강명 작가가 이제 던지는 질문이 그거죠. 이 AI가 이제
문학계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묵직하게 던지는 책이었고 저자의 주장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지만 그 주장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와는 별개로 그거를 읽으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러게 AI가 너무 지금은 아직 뭔가 좀 어설픈 면도 보여지고 이제 뭐 아직은 뭐 그다지 뭔가 체감이 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우리 사이에 은근슬쩍 침범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인간다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되고 그래서 장강민 작가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책을 진짜 인간이 썼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뭘 강조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거는 고통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AI는 고통도 못 느끼고 아픔도 못 느끼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이 책을 쓴 저자는 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었어. 이게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너무 아파서 1년을 막 알아보았어 막 이런 게 막 삐지에 막 박히고 죽음과 맞바꾼 걸작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사실 아니긴 한데 진짜 그런 일이 막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 앞에 지금 김규민 작가님이 저 사진이 있는데 되게 근엄하게 네. 저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을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쓴 두 개체가 쓴 거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누가 사람이 쓴 건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 AI, 제가 뭐 AI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건 하겠지만 AI는 대정전의 시대가 없다. 그 녀석은 죽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저 좀 최근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 보면은 AI가 제작한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그 퀄리티가요. 예전에는 AI네 라고 조금 그래도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진짜 이제는 저는 그 정도라고 해요. AI인가? 정도까지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 눈을 속일 수 없다. 아니 근데 진짜 감쪽같다니까요 요즘에. 네. 그래가지고 그 댓글도 막 AI네 아니네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AI가 아니라면 되게 정말 쉽게 찍을 수 없는 영상인데 만약에 AI라고 하면은 감동이 너무 금방 식을 만한 영상이잖아요.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역시 대정전만을 기다리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아직은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많다고 봐요. 도움의 영역이라고 보도자료 기가 막히게 써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학 작품을 써주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나중에 또 뭔가 몇 년 후에 또 기가 막히게 나오면 또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은 좋은 작가님이랑 계약하는 게 1순위입니다. 이제 이거 안 쓰시네요? 아, 네네. 글을 쓰실 때 누구든지 다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일기든 아니면 쉽게 메모하는 건 그냥 글을 쓰는 일 전부 다 통틀어서 과거의 생각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이나 그런 것들 정리하는 과정 중에 쓰는 건 조금 궁금하고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그 말씀 주신 그 모든 의도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사실은 글을 쓰다 보면 글이 새롭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글을 쓰다 보면 글이 알아서 나를 그 대답 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안내해주는 그거를 기대하면서 쓸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글의 힘이 되게 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어서 좀 누군가에게 따라서는 되게 오글거리고 굳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감사 일기 쓰기 이런 거, 그리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표현해보기 이런 것들 되게 좀 굳이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진짜로 하면 그게 그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네. 그래서 되게 막 안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부러 진짜 짜내고 감사하다라고 제가 사설을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억지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진짜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구나 확실히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정민님은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을 보여주기 위해 쓰는 글이 있고, 하나는 남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쓰는 글이 있는데, 두 글을 쓰는 이유가, 남한테 보여주는 글을 쓰는 건 재밌으라고 써요. 이걸 읽고 사람들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냥 쉽게 하면서 그게 저의 이제 그 글의 목적이고, 근데 그 글도 쓰다 보면 제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글을 쓰다 보니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고 한 게 그래서예요. 내 인생을 탈탈 털어도 이제 쓸 말이 없어요. 쓸 생각이 없고, 사람이 뭐 제가 그래봤자 이제 39살에 내일 40인데 이렇게 막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풍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다 보니 다 떨어져서 소설 써보고 싶다, 재밌게 써보고 싶다 정도였는데, 이제 남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쓰는 글은 살을 날리는 여기까지 아니지만 뭐가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이런 게 좀 싫고 내 이 감정을 그냥 좀 봉인해놓고 싶다. 뭐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감정 표현을 하면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쓰는 글에다가 그 감정을 봉인해놓고 어느 날 이제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 작업을 위해. 그렇죠.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남 재밌으라고 쓰거나 내 감정을 묶어놓으려고 쓰는 거죠. 이제 시간을 보니까 네, 하나 정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간절해 보이는 사람을 예, 누가 봐도 저분이 제일 간절해. 방금 하신 말씀으로 이제 책에 풀어낸 내용이 더 없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풀어낸 내용을 다시 재발간을 안 하시는지. 왜냐하면 신랄한 인간 에세이를 제가 중고 서적으로 구해보려는데 도저히 못 구했습니다. 혹시 다시 이 부분 안 사고 싶고요. 책 혹시 다시 재발간하실까요? 그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절판을 한 1년 넘게, 한 거의 2년 가까이 졸랐어요. 출판사에. 제발 이제 그만. 너무 창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제가 무죄에서 재발매를 한다? 그건 양아치가 없죠. 그거는 상도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책을 차라리 쓰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저 좋은 산문집을 곧 선보여 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면 쓰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네. 네, 청각장애인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오디오북 발간하고 나셔서 좀 인상적인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오디오북을 만들고 나서 이제 여기 복지관 도서관들에도 좀 배포를 해드리고 장애인재단 측 통해서 독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좀 하고 시각장애인 독자분들 대상 설문조사도 하고 좀 몇 분 만나보기로 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인 말씀, 그래서 부정적인 충격은 아니고 제가 독자분 한 분을 만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시각장애인 독자분들한테 더 잘 소개할 수 있을까요?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자꾸 우리한테 뭘 주려고 해요? 우리도 고객이다. 우리한테 편하면 남들한테 편한 거기, 일반 사람들한테 더 편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도 잘 만들어서 팔면 우리도 산다고. 그 말씀을 듣고 아차차 싶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오디오북을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돈 주고 팔 생각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 갇혀 있었구나. 나도 정말 이 인식이 너무 그분들을 그냥 그저 사회적 약자로만 내가 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 조금 인식을 좀 바꾸려고 그때부터 좀 노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얼굴이라는 홍보 사실 원샷 한솔이라는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있어요. 제가 그분도 한번 만나러 가볼까 하다가 예전에 막또 이용하는 것 같고 좀 이런 어떤 그림이 싫어가지고 연락을 안 했는데 먼저 연락 왔어요. 같이 그냥 뭔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다 살 수 있고 우리도 베풀 수 있고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그저 눈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렇구나. 내가 너무 막 어떤 나도 모르는 책임감과 사명감 같은 거에 짓눌려가지고 그분들을 너무 약자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좀 반성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듣는 소설 시리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볼까 또 계속 회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밀라노도 계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잘 해주신 것 너무 같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미까지 오셔서 네. 이렇게 관객분들과 질문에 대답도 해주시고 또 출판인으로서 많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구미 문화축제라는 걸 제가 요조 작가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 4회? 올해가 4회인가요? 이렇게 와서 구미 시내 오면서 이제 여기 도서관 요 근처로 쓱 오는데 이 축제가 조금 더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되게 사실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올 수 있을까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겠고 했는데 요 구미 여기 딱 도서관 요 길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축제를 즐겨주시는 것 같고 그 축제의 상징인 푸드트럭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사실 도서전이라든지 뭐 퍼블리셔 테이블 이런 곳에서 서울 위주로 이루어지는 문화 축제인데 독서 축제인데 이렇게 구미나 뭐 요즘에는 군산에도 있고 제가 하긴 하는데 지방의 어떤 이런 축제에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게 되게 뜻이 깊고요.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나중에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네, 정말로 정민님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연극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정 중에서 되게 시간을 이렇게 따로 빼주셔서 우리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구미 독서 문화 축제에도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행사 시작하기 전에 그 질문 주신 분들에게 드릴 책을 좀 준비해서 정민님께서 사인을 좀 해놓으셨어요. 거기 쓸만한 게 하나 있던데.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네, 사인회를 이제 못 해주시는 미안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은 책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